그 줌으로 주로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120명 강의를 하는데 다 줌으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 조금씩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 표정을 못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얘기에 수긍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하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 소개해 준 분이 정말 제가 낸 최근에 낸 책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책도 좀 쓰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 두 권이 다 이제 우리 현대사의 아픈 현장들을 소개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그걸 쓰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제 다른 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한번 이런 역사적인 장소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두 번째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이제 못 쓰겠어요. 워낙 책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써놓고 두 번째 책은 그 동학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동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소선 어머니까지 거기 발자취까지 돌아보는 이런 책인데 책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본 사람들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책이 안 나갈까. 그래서 출판사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사실 이제 1988년에 동생을 잃었어요. 동생이 이제 순실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분신을 했거든요. 분신을 했었던 그때 주된 구호가 광주는 살아있다, 군사파쇼 타도하자 였어요. 또 광주 학살 원흉 처단하자라는 그런 걸 주장하면서 1988년 6월 4일 학교 학생회관에서 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죽었고 그래서 마성고랑공원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졸지 유가족이 된 거죠. 제가 유가족이 됐고 10살 유가족이 돼갖고 이제 육아협에 이소선 어머니 권유로 육아협에 이제 드나들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드나들고 그러다가 그해 88년 10월 달에 그 전국에서 의문사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 의문사 가족들이 거기 종로가 기독교회관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70년대, 80년대 의문사 당했던 가족들이 최초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이런 거였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개별 한 명 한 명이 어디 누구랑 뭐 연대해서 뭘 해볼 생각을 못 하고 개별로 각 기관들 찾아다니면서 진정서 놓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88년도,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88년도 이제 여서야대 국면이 열리고 그러면서 5.18 청문회, 광주 청문회도 열리고 그다음에 50 청문회도 50 청산을 위한 무슨 이렇게 청문회도 열리고 뭐 이런 국면이 열렸거든요. 이런 정치적 국면이 열렸을 때 처음으로 의문사 가족들이 모였는데 처음에 35가족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종로가에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하는데 이 자료들이라고 하는 게 자료집 하나가 없었어요. 정리된 자료집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매일 그 시위 현장 다니면서 이 의문사를 알리고 막 이랬거든요. 뭐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 피곤한데 밤에 한 분씩 잡아놓고 앉혀놓고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인권운동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국가폭력 피해자들 계속 만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4.16 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한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이제 재단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제 4.16 재단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추모 사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 사업,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또 세월호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국가폭력과 만나게 되고 그 일을 또 제가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운동과 관련해서도 제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상당 부분은 이렇게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도 뭐 어찌 보면 또 국가폭력 피해자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 제가 만난 그분들, 그 사건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로 오늘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국가폭력은 뭐냐? 이거 아시죠? 이 사진 아시죠? 예,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네. 아시는 분들 계신데, 분명히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저기는 한국전쟁 시기에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을 거기 대전 산내로 끌고 가서 골룡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학살을 하게 됩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을 학살을 하는데 이미 이제 저쪽에 한 차례 구덩이를 파놓고 그 사람들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이제 묶여가지고 지금 저거에 이제 사람들이, 군인들이 저렇게 엎어놓고 등을 밟고 거기다 모래다 쏴요. 그렇게 죽이고 던지고 그랬습니다. 거기 골룡골, 거기는 산내 골룡골은 무덤 길이가 1km라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 광주는 여기서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광주 5.18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런 사진, 저런 장면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저기 미얀마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으로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죠. 광주가 저런 끔찍한 인권유린, 국가폭력을 당한 그런 도시죠. 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렇게 용산 참사가 2009년이거든요. 저것도 명백한 국가폭력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철거 현장에서 저런 사람이 죽어나갔던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도 저런 철거민들 막루 농성하는 걸 진압할 때는 인내 진압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거든요. 참고 참아라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참냐면 저기 막루에 인화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철거민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인화물질을 엄청 갖고 들어가거든요. 저기에 다 소진될 때까지 참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대책, 화학 소방차 이런 것들 갖고 진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안전매트리스도 제대로 안 깔아놓고 지는 서둘러서 진압을 했어요. 왜? 위에서 계속 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진압이 있었는데 1차 화재가 있었는데 그건 다행히 껐어요. 그러면 이게 화재가 나서 있다고 하는 위험한 게 확인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진압을 하더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서둘러서 진압에 내몰다가 결국 철거민 5명이 죽었고 경찰 특공대원 1명이 또 죽었던 게 용산 참사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 백남기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장면은 이한열이 체류탄 맞아서 죽는 거나 강경대가 91년도에 강경대가 쇠파이프 맞아 죽는 거나 다를 게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근데 주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국가폭력을 얘기를 한 거죠. 국가폭력은 따르게 이제 국가범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학살, 고문, 납치, 비사법적 처형. 그러니까 비사법적 처형이 아까 전쟁 때 그냥 끌고 나가서 재판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사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비사법적 처형이죠. 사법적 처형은 인혁당 같은 거죠. 판결을 내려서 형식적으로는 사법적인 어떤 이런 걸 거친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잘못된 그런 거에 의해서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사법적 처형을 해버린 거죠. 배제와 폭력의 사건들로 점철된 국가폭력은 기획된 국가범죄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나중에 그러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든 간에 저런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제사회, 유엔에서는 이런 부분을 불처벌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차별되지 않은 것의 문제. 그러니까 저런 국가범죄가 일어나면 1차로 진실규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저와 같은 끔찍한 국가범죄가 반복되지 않는다. 이거 뭐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교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과거 청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명확하게 처벌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불처벌한 것이 이런 정의를 지연시키고 민주적 발전을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깔고 제가 만났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사 한 사람들부터 만났거든요. 자, 이거는 누구냐면 1986년 6월 달에 저렇게 익사체, 변사체로 발견된 사진인데요. 여기 이 친구는 여기 이제 이 친구입니다. 김성수라는 학생이에요. 1986년 6월 달에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학년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근처 신림동에서 누나랑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슬리퍼 신고 나갔어요. 교련복까지 입고. 근데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을 새워서 기다리다가도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이 누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실종신고를 냈겠죠. 근데 3일 뒤에 발견됐어요. 어디서? 송도 앞바다에서 저런 익사체로 발견됐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돌덩이 3개를 달고 익사체가 된 거예요. 익사체가 발견. 뭐냐면 저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군가 죽여서 이게 시신이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지 못하게 돌을 매달아 놓은 거죠. 근데 그걸 거기 근처에 스킨스쿠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당시 50대 국가수는 저거를 자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살일 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타살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도 그때 저러한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죽였을까? 여기 이제 아까 교련복까지 입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군복이에요. 자, 우리가 대공 수사할 때 안기부 끌려가고 대공무식 끌려가고 보안사 끌려가면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가면 옷부터 갈아입힙니다. 먼저 한 차례 두들겨 패고 그런데 옷부터 갈아입혀요. 뭘로? 군복으로. 군복이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86년도 사건인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자, 다음에는 이게 좀 워낙 시신이 너무 끔찍해서 이거만 보여드리는데요. 강원도 화천 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 아주 건장한 청년이에요. 허은근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중대장 그걸 뭐라 그래요? 당번병이에요. 중대장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철책선에서 중대 OP라고 그러는데 내일이 첫 번째 일병 달고 나가는 첫 번째 휴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했대. 자살했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어떻게 자살했다는 거냐면 오른쪽에 M60를 쏴서 죽었어요. 쐈어요. 근데 관통했거든요. 그래도 안 죽자. 다시 왼쪽 가슴을 쐈어요. 또 관통을 했어요. 그래도 안 죽자 총으로 여기를 쐈다. 이게 자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법의학 전문가들 보면 이건 당연히 자살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문사위원회에서 이걸 타살이라고 밝혔는데 그걸 국방부가 법의학자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자살로 바꿨어요. 이런 과정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이 벌써 몇 번째.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건 순직이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 허은근 아버지거든요. 허용춘 씨. 저 사람은 저분은 지금 좀 약간 또 치매기가 있으신데요. 이분은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런 억울한 군인들의 죽음과 관련된 이 싸움들을 계속 해왔어요. 88년도에 우리가 의문사 싸움을 가족들하고 할 때
한 해에 군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800명, 900명이었어요. 800명, 900명이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도. 왜? 안전사고나 자살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니까 이게 사망자 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현재도 한 해에 100명 정도가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 군기 사고, 내지는 안전사고 뭐 이런 걸로. 저 아버님이 그랬어요. 자, 우리 피해자들이 움직이니까, 우리 피해자들이 감시하고 자꾸 떠드니까 군에서 사망자가 줄어든다, 야. 피해자가 말을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얘기한 거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발언에. 감시받지 않는 공간, 폐쇄된 공간에서는 저런 끔찍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도 덮일 수 있고 그래요. 지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폭력이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 하던 박창수예요. 1991년 5월 8일 날 이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안양병원에. 그리고 떨어져 죽었대요. 떨어져 죽었을 수 있지만 진짜 떨어져 죽은 건지 너무 석연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 박창수의 영안실이에요. 영안실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서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저 백골단 뒤로 벽이 뻥 뚫려 있어요. 벽을 깨고 들어와서 시신을 탈취한 거예요. 한진중공업은 저 뒤에 김주익 위원장이 죽었고, 각재규 씨가 죽고, 또 죽었고, 최근에 그래서 김진숙 씨가 85 크레인에 가서 그거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석연치가 않은, 여기 안기부 공작이나 안기부의 협조자가 여기 개입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그때, 이쪽에 계신 분은 이수선 어머니고요. 여기 이수선 어머니고, 여기 유가족들 농성하던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때는요, 이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내 사건을 갖다 알려야 된다 그래갖고,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이러고서는 거리마다 사람들 시위하고 많이 모이는 데마다 다니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의문사를 알려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싸우면서. 이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김성수 어머니예요. 예. 자, 그래서 의문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로 죽어갔는데 아직도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확인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5.18 때 광주에서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그 또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이나 뭐 구속됐다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감시 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5.18 진상규명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의문사 저 가족들을 모이게 했고, 다른 가족들을 모이게 했어요. 4.3 피해자들 모이게 했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의문사위원회, 그래서 95년도에 광주특별법이, 제정이라 했네. 제정이 됐죠? 그래서 1999년에 12월 달에 제주 4.3 특별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법이 제정이 돼요. 이러면서 누군가 제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면 그 뒤에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사건들을 갖고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피해자의 행동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자, 고문 피해자. 제가 93년부터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고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여기 박종철.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509호예요. 남영동 대형문실 다른 층은 다 없앴고 5층만 좀 남겼는데 또 다른 방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앴어요. 근데 509호만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다른 건 지금 안 보이지만
요 욕조가 박종철 저기를 갖다 여다가 물고문해갖고 그러다가 죽인 거거든요. 욕조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굉장히 깊어요. 물금을 위해서 특수 제작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이 남영동 대우문실을 지킨 사람, 지금 이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경찰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있게끔 만든 사람은 누구냐?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 그 남들은 거기 겁나서 가지도 못하고 또 막혀서 못 가고 그럴 때 경찰이 나 거기 여전히 대공무실을 쓰고 있을 때 너 저길 가서 내 자식 여기 죽은 여기를 내가 지켜야겠다. 계속 그걸 지켜낸 게 지금까지 저게 남게 된 거예요. 안기부, 남산 안기부, 거기도 지금 건물들이 한 10개 정도 남아있지만 그 내부 시설이나 그 다 없어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대 고문기관이라고 했던 게 보안사거든요. 보안사 빙고 호텔이라고 그래요. 서빙고 호텔이라고 하고 그랬던 보안분실이 있었어요. 그건 싹 지워버리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저거는 계속 굉장히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는데 저걸 지킨 거는 박종철 열사다. 여기서 보시면요. 저기 한나리 어머니도 계시. 저건 저 위에는 뭐냐면 서울의 종로구 창신동에 가면 하늘사람이라고 하는 열사 유가족들의 그 집이 있어요. 89년에 만든 집인데 거기에 이렇게 열사 영정들 걸어놓고 가족들이 모임을 거기서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밑에는 뭐냐면 여기 저는 저 김근태 얘기하려고 그래요. 김근태 선배가 1985년에 남영동 대구문실에서 20일 동안 엄청난 고문을 당했잖아요. 이근환한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근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중에 이제 구속시키고 뭐 했었던 그런 김근태 정치인이었고 뭐 그렇잖아요. 저분도 1993년에 우리 고군피해자들 모임을 해가지고 한번 그 모임을 하는데 김근태 저 선배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도 그러니까 벌써 몇 년 지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전에 94년도에.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한테 트라우마가 있다. 지금도 검은 찌창만 보면 덜컹 가슴이 내려앉는다. 지금도 경찰서 앞을 못 지나가겠다. 이게 고문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이에요. 이게 광주에 그 학살을 경험했던 사람들, 또 아까 의문사적이었던 사람들, 또 고문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트라우마죠.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분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죠.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평생 가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아까 남산 안기부, 거기 흔적도 없다 그랬는데, 아이고. 94년도에 안기부가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국정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없앴는데 흔적을 다 없앴는데 저 사람들로서도 없애지 못하는 흔적이 있어요. 남산 안기부 가면 제일 터널 지나가지고 서울 유스호텔 지나서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 쭉 지나서 나오는 별관 건물이 있어요. 오국이라고 하는 그런 별관 건물이 있는데 연경평 무려 2,000평 넘는다고 그럴 정도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지상 4층, 지하 2층. 근데 거기 뒤에 가면 이런 계단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죠?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면 지하 1층에 계단참이 있어서 거기 문이 있어서 그거 열고 들어가죠? 여기 없어요. 여기 중간에 여기 계단창 같은 게 있죠? 저기에 문이 달리고 그래서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곧바로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곧바로 내려가면 뭐예요? 지하 2층. 거기가 고문실이에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요거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에요. 남영동 대공분실에 피의자가 끌려오면 저쪽에 안기부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 현관이 있는데 현관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 수건으로 이런 거 눈을 가리근 채로 억센 힘에 의해서 떠밀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남산 그 지하 계단을 저면서 텅텅텅텅 울리면서 그리고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점점점 공포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미 고문을 당하기도 전에 이미 공포에 지를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를 위한 거예요.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죠. 저항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여기는 뭐냐, 이게 5층 고문실까지 올라가는 72개의 계단이 있어요. 원통형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뺑글뺑글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데 몇 층을 가는 줄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어. 뭐 이렇게 가. 그러다가 딱 맞아서는 게 5층 고문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항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이분은 울릉도 간첩 사건에 간첩단, 그러니까 그 가족 전체를 갖다 간첩단위로 만들었어요. 조작을 했어요. 그 피해자 김순자 씨인데요. 이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간첩 사건이 가장 많이 났을 때는 1980년, 81년, 82년, 83년. 왜 그랬을까요? 전두환이 광주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죽이고 집권을 했는데 집권의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반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간첩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때 간첩 사건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면, 두 번째 뭐냐면 이 정보기관들이 실적 경쟁을 해요. 안기부는 이미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기부가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가 해체되고 보안사에 의해서 장악이 됐어요. 그 오명을 싣기 위해서 다시 권력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간첩을 열나라 만들어요. 또 보안사가 그렇게 만들어요. 남영동 대공분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지질세라 만들어내는 거죠. 다 조작된 게 이제서야 이제 그 무죄를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인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고 찍히게 되면 이웃들도 끊어요. 관계를 끊어요. 고립돼 버리죠. 이런 저거를 살아온 거죠. 자, 이 사람은 70년대 일본 유학생이에요. 들어왔다가 간첩으로 조작된 사람이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간첩으로 만드는 대상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얼북자 가족. 또, 왜 이렇게, 어선 타고 이렇게 막 가다가 왜 넘어가갖고 저 부쪽에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납북 어부들, 이런 사람들도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저들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간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첩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간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두들겨 팬대요.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 있는 사람은 자기 정말 너무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수사관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내가 시키는 데 다 할 테니까 내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간첩을 만들어요. 간첩은 무인 포스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간첩은 이런 암호문을 이렇게 해독하고, 그래서 그 단파 방송을 어떻게 듣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갖고 엄청나게 크게 내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야, 엄청난 간첩인가 보다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멀쩡한 사람들, 아무런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간첩이 되고 그랬어요. 이런 거죠. 이분은 돌아버렸어요. 이게 돌아버려갖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도 저기 갖고. 그래서 이제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심 청구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하지가 않아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김기춘. 김기춘은요, 검사로 그 중앙정보부에 파견 나갔어요. 1972년도 그때. 근데 머리가 잘 돌아갔나 봐요. 근데 그때 유신헌법 초안을 중앙정보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실무 담당자가 김기춘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박정희한테 갖다 보여줬더니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전문가들, 저 헌법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뭐 자꾸 이런 거 정도 적지만 이거 그대로 써라. 손을 보지만 이거 원래 김기춘이 만든 초안 그대로 해가지고 유신헌법이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30대 초반에 그런 검사 김기춘이가 그냥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죠? 세월호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그게 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문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감옥 갔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국가폭력 피해자. 형제복지원 사건 아시죠? 그죠? 예. 형제복지원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던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황인 수용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황인이 쉽게 말하면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황인 수용 시설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진짜 불황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쪽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밤거리 이렇게 배회하고 있거나 뭐 이런 애들서부터 잡아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납치예요. 근데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제지를 안 해요. 경찰도 같이 협조해요.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불황인 단속 실적을 올려야 돼요. 이러니까 한 통속이 돼가지고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불황인 수용시설 저기에 3,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3,000명이 여기 각종 작업장이 다 있어요. 군대처럼 운영되던 그런 곳이죠. 자, 이렇게 어린애들. 제가요, 지난 2012년에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처음 만났어요. 한예종의 정유창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국회를 갔는데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라는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만나봤다.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책 한번 내자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살아남은 아이예요. 한종서이라고 하는 사람이 9살에 끌려갔어요. 누나랑 같이. 끌려간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저기 했던 그 아빠가 저 사회복지시설에 저기 형제복지원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저런지 모르고 집어넣었죠. 끌려가자마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있다가 87년도에 세상에 드러나고 형제복지원이 깨져요. 그 시설 자체가. 다 그냥 내보내죠. 그때 이제 나온 사람이에요. 한종선이. 그래가지고 엄청 뭐 교도소도 갔다 오고 엄청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형제복지원에 같이 맡겼던 누나를 찾는 것. 그 누나는 거기서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몇 살이에요? 2살인가 3살인가 많은 누나인데 거기 와서 그 어린애가 성폭력 당해서 미쳐버려요. 근데 형제복지원 깨질 때 헤어진 거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걸 찾는 거. 그리고 자기가 나오기 전에 그 아빠도 끌려왔어요. 가족들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형제복지원 이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형제복지원이 완전히 잊혀졌다가 묻혔다가 2012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저도 글을 쓰고 정유창 교수도 글을 쓰고 그리고 한종서라는 사람이 해서 같이 공동 저작을 냈는데 실제는 핵심은 한종선이가 쓴 그 수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 앞에서 500일 넘도록 결혼돼서 농성을 하면서 이런 데서 농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원회관 거기 테라스 거기도 올라가고 농성해갖고
진실화해를 위한 강호사 정리법, 강호서법, 진화위법 이거를 개정을 시켜내서 지금 이 두 번째 진화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2007년도에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종료됐던 진화위가 그거를 다시 되살리려고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해냈어요. 이렇게 했죠. 여기에 이게 한종선 여기 들어갈 때 수영자 카드예요. 요거 어린애 여기 그 만화로 이거를 정유찬 교수가 서툴러도 좋으니까 한번 너 만화로 한번 그려봐라. 그 책의 핵심은 저 만화예요. 완전히 저 어린애들을 정해놓고 저런 식으로 그게 엄청난 폭력으로 다스리고 또 저렇게 엄청난 노역을 시키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도 내가 이권에서 썼지만 지금도 밤에 불 켜놓고 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저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밤에 불을 켜놓은 밤에 컴컴하게 2층 침대로 저기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 고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 또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후장 딴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당하는 게 들려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게 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것 때문에. 지금도 나는 다른 것보다도 그게 너무 자꾸 기억나서 힘들어요. 그래. 87년도 얘기인데. 그 한종선이 지금, 그때의 자기가 생활하던 지금 저쪽에 사상구 주례동의 형제복지원은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어요. 아파트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자기네들 살았던 그런 생활했던 그런 시설들 요거를 다 지금 왜 미니워처 그걸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이거는 뭐냐면 1998년에 이제 있었던 양지마을 사건이에요. 형제복지원은 박인근이 원장이었고 여기는 노재중이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998년에 이걸 제보를 받고 우리가 조사를 들어갔어요. 조사를 들어갔는데 이 바깥이 교도소 담장 같은 게 쳐져 있어요. 그렇게 높은 담장이 쭉 불로 쳐져 있고 또 하나가 또 안에 있고 또 있어요. 철문을 3개를 지나야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곳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새창살이 질러진 이런 시설. 안에는 군대 내후반, 옛날 군대 내후반, 지금 말고요. 군대 내후반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 침상이 있고 그런 생활. 저기도 마찬가지. 형제복지원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군대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좀 꺼내달라고. 여기는 감옥보다 더하다. 왜 감옥보다 더하냐? 감옥은 형기가 만료라는 게 있잖아요. 형기 만료가 되면 나가잖아요. 여긴 그게 없어요. 평생 죽도록 매 맞고 일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개미고기라는 데 가서 그러다가 안매장 시켜버려요. 이런 짓이 벌어지던 곳이에요. 마찬가지 불황인 수용시설이에요. 지금은 금이성마을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대로 복지시설을 해먹어요. 복지 재벌이죠. 노재중 일가가. 첫째 부인한테 이만큼 해서 나눠주고, 두 번째 부인한테 또 해주고, 이번 또 세 번째 저기가 생겼는데 그쪽 애들한테 또 뭘 물려준다고 그러고. 사회복지, 이가 이렇게 왜곡됐어요. 왜곡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은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탈시설하자라고 하는 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수용형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안산에 가면 대부도가 있고요. 대부도하고 연결돼서 지금은 이름은 지명만 남았는데 마치 육지처럼 돼 있어요. 선감도라고 있어요. 선감도. 성감학원이 있어요. 거기 성감학원이 1942년부터 40년 동안 82년까지 그러니까 해방 이후 그러니까 성감학원은 1942년에 일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보다 먼저 만든 시설이 어디 있었냐면 저 함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황인 소년들을 갖다가 잡아놓았다는데 아까 같이 이제 막 후리가리 해가지고 뭐 불황인이 아닌데도 막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육지에다가 해놓으니까 일본 애들이 생각할 때 육지에다 해놓으니까 자꾸 도망가더라. 도망갈 수 없는 곳에 수용하자. 섬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시와 방조제로 다 연결돼서 육지처럼 돼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게 대부도도 섬이었고 성감도도 섬이었고 거기 제부도도 다 섬이거든요. 그 섬 옆에는 뻘이에요, 뻘. 낮은 뻘. 그러니까 밀불 때는 바다지만 바다가 빠지면 물에 썰물 때만 되면 엄청난 뻘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기서 성감학원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탈출을 해요. 주로 소년들이에요. 탈출하는데 어떻게 해? 거기 뻘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잡혀오든지 죽든지. 다행히 주민들한테 발견돼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 주민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아니까 얘를 잡아놓고 염전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었던 거예요. 그 악행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복지원으로 양지마을로 이게 계속 악행들이. 이게 1982년에까지 운영이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지금은 보면 당연히 풀밭이잖아요. 근데 저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좀 올라가 있는 데 있어요. 그때 성감학원에서 매 맞아 죽고 도망치다 죽고 그랬던 사람들이 안매장됐던 묘지예요. 요 묘역이에요. 그런데 형제복지원의 한종선, 최승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면서 전국에 있는 형제복지원 저기들을 모아냈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성감학원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산개척단, 저기 충남 서산에 그 정주영 그 저 농장 있잖아요. 엄청난 그 간척한 그 땅들, 그것도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국가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정주영한테 준 거거든요. 서산개척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 문제 풀자, 싸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성감학원에 도착하던 이 수용할 아이들을 끌고 배에 도착하던 이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진에 보면 일본 순사가 칼 차고 딱 저기 있어요. 저기도 좀 자세히 보면 있는데 이런 거죠. 이게 일제 친일 청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안 된 거예요. 저런 것까지. 지금도 저런 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악행은 계속 악행은 또 보고 따라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되는 거죠. 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다. 왜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국가폭력 피해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폭력 상황들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 또는 그 위임된 권력에 의한 폭력인 거거든요. 아까 형제복지원, 성감학원 이런 경우도 국가의 그런 방침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근데 그걸 법으로 하면 안 되니까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 내무부 훈령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막 이렇게 단속해갖고 수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책에 동두천 미군기지 그거를 썼거든요. 거기서 이런 게 있어요. 여성들을 미군기지 그 여성 거기에 직업 소개서 갔더니 거기다 소개를 해서 들어가니까 미군기지촌이죠. 성매매를 강요도 하는 거죠. 성폭행 당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근데 이게 국가와 이게 다 짜고 들어가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병검사소가 있어요. 성병검사소는 일주일에 2번씩 성병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병이 안 걸렸다는 이게 있어야 그 성매매를 할 수 있어요. 성병검사소에 가면은 지금 그 소요산역 근처에 그 옛날 성병검사소 지금 그 건물이 폐허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요. 페니실린 주사가 엄청 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안 놓으려고 기피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면책해줄게. 면책해주니까 페니실린 주사 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것까지 봤는데,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거는 국가폭력이냐? 국가폭력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제 국가한테 바라는 게 있죠. 나의 생명과 재산, 안전, 이것을 위해서 국가가 뭘 해줄 거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위기에 처하면 날 구해줄 거다.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세월호에 지금 세월호에 그렇게 많은 승객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구함이 이제 왔고 123 정이 왔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기 이렇게 기울어진 배에서 딱 그 지점에 대놓고 선원들 18명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선장과 18명, 조타실과 기관실에 있던 선원들만 딱 해갖고 나가는데 나중에 선원인지 몰랐다. 세상이 말이 돼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갖다가 구하려고 했으면 다 구했었을 거예요. 그거는 안 하고 왜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 선원들은, 선장과 선원은 사건의 책임자들이에요. 범죄인들이에요. 현장범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경 숙소에서 재워요. 5일 동안을.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과정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거는 세월호 참사가 난 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했느냐. 유가족들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애를 썼고 혐오를 조장하고 사찰하고 이랬던 게 다 드러났죠. 그래서 제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퇴임하기 전에 지금 진상규명이 아직 진행 중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국가가 저지른 유가족이 행했던 국가의 그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좀 해라. 마지막까지 그것만 해주십시오. 내가 호소를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제가 딱 3가지만 이것만 하시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왜 그래 줬는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는 해방됐대. 자, 여기 그래서 가족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죠. 여기는 김영호 유민 아빠 40일 동안 단식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까지 갔고요. 특별법 제정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이제 저 진도까지, 안산의 진도까지 20일 동안 걸어간 유가족들이, 시민들도 함께 저렇게 세월호 참사 1주기 때는 삭발을 하죠. 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모욕하지 좀 마라 제발 이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죽었는지 알고 싶었다고 하는데 계속 혐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월호와 관련된 혐오 표현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막판에는 차명진 같은 저런 사람이 징하게 헤쳐먹는다고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세월호 참사 때 탑승 인원 5번째 가서 결국 476명으로 확정을 했어요. 며칠 동안 바뀌었어요. 탑승객 인원이 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갖고 476명이 탑승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원이 33명인데 전체가 이 중에 18명은 생존했어요. 왜냐하면 1, 2, 3정이 딱 가서 구명보트 갖고 가서 딱 데리고 나왔잖아요. 살았어요. 15명은 버린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판부라든지 선 내고 안내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다 15명이 죽은 거죠. 자, 단호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2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250명이 죽었고 생존자가 75명이에요. 그래서 사망률이 76%예요. 엄청나죠? 자, 일반인들은 104명이 탔어요. 사망자가 28명,
생존자가 76명. 그래서 사망률이 27%예요. 왜 일반인 승객들보다 학생들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더 높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일반인 승객들 옆에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옆에는 선생님들이 있었죠. 선생님들은 위에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 곧 해경이 올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선내 방송이 나와요. 그대로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하지 못하면서 얘들아 무서워도 우리 좀 해경이 구해온다니까 너 좀 있자. 애들 데리고 있었어요. 애들로 같이 돌아가 죽었어요. 그 교사들이. 그래서 저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인솔하고 지휘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위험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린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 없어요. 세월호 참사가 나서 학교에서 다시 이런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다 형식화돼 버렸죠. 인터넷 강의로 돌렸어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또 그럴 수 있죠. 인터넷 켜놓고 딴 일을 하는 거죠. 교사들 일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제도나 이런 것들 많이 보강이 됐는데 그래도 좀 나아졌겠죠. 근데 허당인 게 뭐냐면 겉보기로는 뭔가 좀 된 것처럼 됐지만 실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98년도인가 99년 아니야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고성에 산불이 났죠. 예? 고성에 산불이 났어요. 그때 평택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쪽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왜 3학년 때 그 3월 달에 그 갔는지 모르겠는데 또 갔어요. 어쨌든. 근데 평택고등학교 학생들이 묵던 숙소 옆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를 덮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실제 상황이다. 우리가 연습한 대로 하자. 모두 버스에 타라 그랬더니 애들이 진짜 착착착착 하고 1, 2분 내에 버스에 다 탑승했어요. 빠져나오자마자 산불이 그 숙소를 덮친 거예요. 정말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지쳤으면 누가 다치거나 뭐 이랬을 건데 하나도 안 다치고 얘는 거기 빠져나와서 평택고등학교 운동장에 안전하게 도착했거든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교감 선생님이 실제로 수학여행 가기 전에 운동장에다 버스를 딱 대놓고 이걸 몇 번을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짝짝짝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 연습한 대로 훈련했던 대로 이런 거죠. 우리 그런 거 하자고 그러면 반발들이 심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객선에서 5분 동안 우리 대피 훈련하자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들 하거든요. 여객선에서. 그래서 가상 상황들을 주고 이때 우리 어떻게 대피 이런 여객선이 침몰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거기 모이는 집결 장소를 알려줘야 돼요. 갑판 어느 쪽으로 모여라. 어느 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구명보트서부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구명 뗏목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딱 5분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여객선에서 탑승했는데 그런 훈련하자 그러면 승객들이 잘 따라줄까요? 안 따라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이게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산재 사망률이 그렇게 높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2년에 10월 달에 스카이엠이라고 해갖고 저걸 했어요. 최근에 문정현 신부님이 봄바람 길동무 뭐 해가지고 전국에 돈 것처럼 그걸 2012년도 했어요. 그때 이명박 정권에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가 강정, 제주 해군기지, 그 강정, 그리고 쌍용자동차, 용산, 그 밀양, 이쪽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싸우고 있는 아픈 현장들을 쭉 돌아가서 서울로 간 거죠.
그러면서 함께 살자 농선촌을 만들었었어요. 자, 여기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2009년서부터 해가지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30명이 죽어요. 갑자기 급사한 경우도 있지만 자살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 자살한 친구는 핸드폰에서 다 연락처를 지워요. 딱 하나만 남겨놓고 고립되는 거죠. 이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무서워요. 트라우마적인 이제 낙인 효과. 아니 노동자들이 정당한 파업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찍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쟤네 빨갱이래. 파업한 게 무슨 빨갱이에요. 파업으로 몰아가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그거를 엄청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그걸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잖아요. 용산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국가손배소와 기업손배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100억이 넘어요. 지금 저게 저것도 문재인 정부 내내 내가 지금 저걸 해결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영상도 있어요. 이것 좀 풀어라. 경찰이 반대해서 안 된다. 경찰이 배임죄 자기들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됐잖아요. 네? 그러라고 대통령 시켜놨는데 그 억울한 일 풀어주라고. 그거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제 뭐 이미지는 안 보여드리지만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에 죽음들. 이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그 김지열 열사 저렇게 체류탄을 박준 그런 주검 모습이고요. 이거는 1974년 인혁당 사건, 민청년 사건 다음에 이제 이 민청년 사건을 배후 조종했다고 하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죠. 2차 인혁당이에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군사재판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난 지 열 몇 시간 만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을 해요. 이때 사형 집행 명령장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사법살인도 1975년에 있었고 우리 잘 아는 이한열 87년도 그때 입었던 옷이에요. 당시 이한열 입었던 이 옷이고 이 운동화는 한 짝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게 다 오랫동안 방치해놨더니 이제 막 이렇게 다스라지고 그랬던 걸 좀 복원한 거죠. 예. 여기는 1991년도 김기정인데요. 그냥 토끼머리로 저기 하다가 저긴 거죠. 이 뒤에 있는 저예요. 여기 뒤에 검은 양복. 예. 그리고 이제 그때 91년도에 또 있었던 사건이죠. 김기설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기훈이죠. 1991년에 이전 4월 26일 날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가 백골단에 쇠파이프를 맞아 죽고 이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분노가 엄청 저기했죠. 그래서 광주에서 전남대 2학년생 박승희가 분신하고 그러면서 연쇄적인 분신이 쭉 되면서 분신 정국이 형성이 됩니다.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는 정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그러다가 잡아낸 게 저 유서 대필 사건이야. 그게 만들어낸 거예요. 김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민련 활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유서를 써놓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달필로 이렇게 유서를 잘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누가 대신 써줬다. 누구냐? 전민련에서 같이 활동했던 강기훈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리고 그게 국가수호 자체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강기훈은 3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고 그러고 그랬던 거죠.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걸 잡고 저걸 풀어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지난 2014년도인가 진실화위원회를 거쳐서 2014년인가 그 무죄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확인했어요.
20몇 년 만에. 그 사이에 강기훈은 간암이 걸려갖고 이 간을 반 이상을 절제해놨어요. 여기 젊은 모습의 저건데 굉장히 진짜 그 병색이 완연해요.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 곽상도예요. 국민의힘 전 의원.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때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잖아요. 와, 그런 퇴직금 엄청나죠? 이 사람이 그때 강기훈 사건,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하는데 그 검사팀,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어요. 근데 지금도 자기는 그런 거, 뭐, 불법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죠.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거 아닐까요? 몇 시에요, 지금? 네? 아, 8시 5분. 그렇게 많이 안 갔네요. 네. 자, 국가폭력 피해자는 누구일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 봤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유가족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국가폭력 피해자들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남아서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속 싸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죠? 자, 이제 우리가, 이래요. 세월호 참사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엄마 아빠 생각나죠? 부모. 그잖아요. 피해자의 대표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 이게 죽은 애들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 자매들한테는 이 사건 초기부터 억압이 작용해요. 어떤 억압이?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에? 자식을 잃은, 네 형을 잃은, 네 동생을 잃은 엄마가, 아빠가 너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된다. 이런 강요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형제 자매도 내가 같이 살던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누나고 이래서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를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 내가 같이 울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내가 울면은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야 되니까 스스로 막 억압하면서 이 트라우마를 더 키워요. 이런 게 유가족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또 보세요. 그때 세월호에 탔던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들, 얘네들 지금도 손 못 그어요. 손 못 그어요. 근데 다행히 끔찍한 결과까지 안 가는데, 이런 사람들, 걔네들은 단원고등학교에 그 교실이 있을 때 쉬는 시간이면 거기 가서 울어요. 아니면 멍 때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졌어요. 왜? 죽은 사람들 중심으로 또 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 일반인 유가족들은 부모를 또 잃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기 제주도에 있는 화물기사, 생존한 화물기사들, 이 사람들도 그런 트라우마에 또 시달리고 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는 게, 국가폭력이 한번 일어나면요, 그 피해자라고 하는 게 당사자와 직계 가족, 여기에만 끝나지 않거든요. 예전에요, 안기부에서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수지김 사건이라고 있어요. 수지김 사건. 1987년 1월 14일 날 남영동에서 박종철 저기가 물고문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서는 이거 엄청난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정권의 존립이 이제 위기에 닥치는 그런 상황들이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고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드냐? 수지김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수지김은 뭐냐면
홍콩에서 저 성매매 하던 여성이었어요. 한국에서 하다가 성매매하고 저랬는데 남자를 같이 살았는데 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남자가 수지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폭행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알게 된 안기부가 어떻게 했냐면 북한에 매수된 수지김이 월북하려고 하는 거를 막던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외국에 나가 사는 한국 사람들까지도 매수해서 간첩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터뜨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안기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남자를 채용해갖고 직원으로 고용해서 월급 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안기부, 남산 안기부, 아까 그 2층 계단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 고문실로 끌고 들어가서 엄마고, 언니고, 동생이고 엄청 고문을 해대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 언니가 그것 때문에 미쳐버려요. 그 집안이 다 풍비역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끝나질 않거든요. 제가 이제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인권단체에 있을 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고문당하지 않았는데, 고문당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되게 이상해. 쉽게 생각하면 4개의 도청장치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4개의 도청장치 같은 사람이 오는데, 말도 안 되죠. 자기가 나가면 막 그 가로수에 그 감시 기능 있는 이게 쫙 커지면서 자기한테 이게 그 전파 신호를 보낸대요. 그래서 생체 실험을 한대요. 자기를.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도 자기 딸도 다 안기부에 매수돼갖고 나도 겁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겠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야, 그게 진짜 미치겠더라고. 제가 분명 돌아버렸는데 정신이 정상이 아닌데 당신 이상해. 병원 가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 얘기를 정말 몇 시간이고 진짜 들었어요. 표정 관리해가면서 저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물을 쭉 내 얘기를 이렇게 진작에 들은 사람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내가 무슨 그 어릴 때인데 무슨 선생님이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신뢰관계가 생기고 그럴 때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 내가 보기에 선생님을 그렇게 감시해서 정보기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데 나 같은 놈도 그 정도로까지 감시를 안 하는데 나는 계속 이런 정보기관이고 이런 공권력 저기에 찍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도 그 정도를 안 하는데 왜 당신한테 그렇게 하겠냐. 좀 이상하지 않냐. 그때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기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적을 갖게 되냐. 이게 공포예요. 저 사람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포를 조장하는 건데요. 누가 하나가 이게 그 정권을 반대하는 정부를 반대하는 뭘 했다? 그거 끌려가서 이렇게 개박살나도록 고문을 당하고 또 그랬다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절제를 하게 돼요. 자기 검열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나 또 끌려가면 어떡하지? 나 잡혀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것을 참아 넘기게끔 만드는 거죠. 감히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 공포 속에 마음 약치고 이 기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내가 고문당한 게 아닌데 내가 고문당했다고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승만 때는 그 억압의 가장 최고의 그 대상이 누구죠? 가해자가 누구냐면 특무대예요. 특무대가 나를 감시하는, 나를 쫓아다닌다. 저걸로 갔더니 박정희 때로 넘어왔더니 어디겠어요? 중종이 남산에서
남산하면 엄청난 저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안기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당시에 억압기관의 대표적인 여기가 나라를 감시한다. 이런 쪽으로 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으로 병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그런 억압 속에서, 엄청난 억압 속에서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면 얘기하려고 그러죠. 제주 4.3 때 학살당했던 유가족들, 그리고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당했던 그 유가족들, 이 사람들 4.19 때 되니까 전국적으로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요. 유족회를 만들어서 전국적인 신원운동, 원한을 푸는 그런 운동들을 전국적으로 하게 돼요. 신원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국연합회가 만들어졌어요. 유가족들이. 전국연합회가 만들고 활발하게 막 그게 되면서 당시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에서 조사도 나오고 막 이러고 그러게 됐어요. 근데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자 박정희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 유족회 간부들 다 잡아들여요. 국가보안법으로. 결국 뭐 무죄로 풀려나고 그랬는데 몇 개월 동안을 잡혀가고 뭐 1년 넘게 감옥살이하고 이래요. 그리고 어렵게 그 만든 묘지 이런 것들을 다 파묘하고 추모비 깨버리고, 저기 제주에 가면은 백조일선지묘 거기 앞에 가면 거기 그때 당시에 추모비 깨놓은 거 그 유리상자에다가 해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저쪽에 거창에 가면은 거창에 거기 그 517명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이 옆에 당시 1960년에 세웠던 추모비, 거기 그 글자들 다 쪼아버리고 했던 그 추모비를 눕혀놨어요. 이런 만행이 저질렀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짓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내가 그렇게 억울한 얘기를 당해도 꼼짝부터 말을 못했죠.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적극적으로 자기들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4.3 같은 경우도요, 제주 4.3 같은 경우도 90년대까지 금기어였어요. 그래서 92년에 다랑시굴에서 그 학살 유해를 발견하거든요. 그거를 유해를 발견하자마자 그거를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버려요. 그리고 그 다랑시굴을 막아버려요. 1996년도에 조성범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레드헌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레드헌트 제주 4.3 때 그 얘기를 다큐멘터리 만든 거예요. 그거 상영했다고 인권영화제 당시 집행위원장이었던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수식 대표 구속이 돼요. 국가보안법. 김동만 교수는 무명천 할머니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무명천 할머니는 진아양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제주 때 4.3 때 토벌 때 이게 이 총을 맞아갖고 여기 밑에 턱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명천을 대고 살았어요. 평생 살다가 94세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했다고 국가보안법 구속되고. 그래서 이게 90년대까지도 다 금기였어요. 마치 5.18에 대한 얘기를 80년대 내내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근데 결국 그렇게 막았는데도 결국 뚫고 얘기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오죠. 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그냥 피해자로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바뀌죠. 활동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선 어머니나 박정기 아버님이나 또 배은시 어머니나 이분들을 그냥 유가족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이렇게만 보면 그 사람들의 활동을 왜곡하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갑작스런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활동가로 거듭 성장하는 거거든요. 박종철 여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죽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끊임없이 그걸 책을 찾아서 보면서 공부를 해요. 한여리 어머니도 비슷하고 이수선 어머니도 그러면서 활동가가 된 사람들이에요. 5.18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제주 4.3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딴 데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활동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자, 피해 당사자가 하는 말과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말의 무게는 다르잖아요. 내가 가족으로서 내 자식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걸 호소할 때 그 힘과 내가요 그때 봤는데요 저거 풀어야 됩니다 하는 거, 그 힘은 달라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이 비난받고 모욕도 당하고 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결과, 그런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 국가폭력이 그만큼이라도 해결되면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있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겠죠? 전 이 정부에서 참 걱정이 돼요. 옛날 같은 국가폭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걱정이 돼요. 워낙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잖아요. 뭐냐면 언행 불일치 정도가 아니라 언행 반대. 저 말로는 통합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마이웨이 정부잖아요.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그냥 가요. 뻔뻔한 일이죠. 그게 뭔 일을 저질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도 말도 못하고 뭐 있을 때 이렇게 행동하고 발언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또 결합을 하고 이런 힘들이 모여지고 그래서 결국 역사를 진전시켜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지금 역사가 좀 퇴행하는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이런 것처럼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멀리 보면 그러지 않다. 저는 역사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옛날에 왜 우리가 서울 쪽에서 정동진 갈 때 기차를 타고 넘잖아요. 태백산인가요? 거기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차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빠꾸해. 앞으로 갔다 빠꾸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산을 넘잖아요. 정동진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명박 정권 때 인권이 막 후퇴되는 것 같았는데요. 후퇴만 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가 굉장히 무책임하게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만들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인권조례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인권조례만 만들어 놓고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시대로 시행을 안 해서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전국의 광역시도에 인권조례가 만들어졌고 기초 지자체의 절반 정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몇 군데는 잘하는 사례들도 또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권 문제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던 기구에서 우리 실생활로 가까이 온 거예요. 이 생활과 밀접한 인권 문제, 특히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 이쪽 사회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인권과 관련된 이런 그 제도가 촘촘하게 또 다시 짜여지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있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더라. 계속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시 저항이 와갖고 탄핵을 시켜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아쉬운 게 너무 많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밀어줬는데 저런 것도 하나 못해. 그죠? 어쨌든 피해자들의 그런 발언, 행동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된다. 만약에 저기에서 박종철 여사의 아버님 박정기가 침묵하고 이한열 여사의 어머니 배은심이 침묵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으로 그냥 놔도 하겠죠. 그렇지만 안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가슴에 묻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가슴에 묻는 건지 방법도 안 알려주면서 가슴에 묻으래. 유가족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유가족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너 옛날 그거 지나간 거잖아. 그거 잊어라. 나 고문당한 거 잊어라. 어떻게 잊어? 자꾸 생각나는데. 그럼 이 고문당했던 그런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고문 피해자든 국가폭력 피해자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거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둬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 앰니스티나 이런 데서 고문 피해자한테 첫 번째 저기 얘기하는 게 네가 당한 걸 사람들한테 말하라. 그래야 이 사람이 병이 안 되고 이걸 표출해 가면서 사람들의 공감도 끌어내고 이렇게 가면서 지지와 연대 그 속에서 그 응원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가장 좋은 처방은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그나마 힘을 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자, 다음은 힘내라. 최선을 다하겠다. 세고로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더 힘을 내라냐. 그죠? 도리어 저럴 때는 공감한 그런 적에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묵묵히 힘내라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다. 저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거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릅시다.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면 태도가 확 달라져요. 전화도 안 받아. 그죠? 그렇게 무책임하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80년 광주 때나, 그 뒤에 사건 났을 때나, 왜 이렇게 위정들은 똑같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 장례 끝나고 나면 코빼기도 보기 힘들어요. 그죠? 마치 선거 때는 막 와서 그렇게 넙죽넙죽 절도 하던 놈들이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피해자들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 하지만 이 트라우마를 가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 지지와 응원, 이게 지금 필요하다. 자, 아까 이제 불처벌 문제라고 그랬어요. 임피니티. 처벌하지 않는 것의 문제. 이건데, 우리가 이제 광주에서 5.18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1993년에 담양에서 하룻밤 숙식을 하면서 아주 엄청난 토론을 하면서 저걸 만들어냈어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단배상, 명예회복, 기념사업. 근데 저대로 안 갔죠. 저대로 안 갔죠. 진상규명 아직 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하다가 구속을 시켰는데 사면복구를 시켜버리면서 특사를 저기 하면서 풀려났죠. 집단배상보다는 개인적 보상으로 가버렸죠. 이 개인적 보상이 또 되니까 5.18 피해자들이 막 갈갈이 또 찢어지는 상황이, 분열되는 상황들이 왔죠. 명예회복, 기념사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그랬었는데, 자, 저대로 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저런 원칙을 같이 토론해서, 시민사회와 같이 토론해서 확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속에서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이제 강조 해결을 위한, 5.18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불기소를 해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근데 그거를 다시 싸움을 통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5.18 특별법, 2개의 특별법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했던, 가기 전에 저렇게 93년대 저거 했다.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원칙들이 있어요. 과거 문제, 이런 국가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또 뭐 인권 침해, 국가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들, 이런 것들이 등등등 있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5대 원칙이라고 얘기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요. 사법기구가 썩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게 좀 사법기구만, 그러니까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것만 살았다고 한다면 좀 그래도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검찰도 법원도 다 권력의 하수인이었잖아요. 심지어 법원 애들은
이 공안 사건들 같은 경우 판결할 때는 중앙정보부에서 쪽지를 주는 대로 메모를 줘.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피의자는 사형이다. 징역 몇 년이다. 이거를 그대로 했다고요. 세상에 그렇게 사법고시 그렇게 해갖고 똑똑했던 그놈들이 권력 앞에 굴종한 거죠. 알아서 굴종한 거예요. 그놈들은 한 번도 끌려가 본 적도 없어요. 이랬던 사람인데, 민주화운동 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독립, 우리가 시민들로 같이 외쳤던 거예요. 왜? 그게 독립적으로 저기 돼줘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갈 테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검찰도 법원도 선택적 정의를 하죠. 약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그렇게 군림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저걸 해줘요. 면죄부를 발행해주죠. 이런 역할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사법농단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판결이 진행되는 거 보면요, 참 골 때립니다. 사법농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임모 부장판사가 이제 이렇게 그 판결 내용을 바꾸려고 지시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 판결문은 어떻게 써있냐면, 이 판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그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세상에나. 그리고 이걸 지시한 부장판사는 그것을 판결문을 변경시킬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번에 장관 이렇게 된 사람들 그 수사 조국 사건, 조국하고 비슷한 적이 너무 많아요. 조국 때는 그렇게 했지만 안 하잖아요. 김건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은데, 도이치모터스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수사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지금 권력을 쥐고 지금 흔드는 상황에 온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인된, 뭐 여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국제적으로 확인된 원칙들인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이걸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진실을 규명하는 거. 진실을 알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진실을 밝히는 거. 두 번째,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 세 번째, 광범위한 배상이에요. 이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하고 또 다르죠. 그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이 배상은 물질적인 어떤 이런 걸로 포함해서 기념사업, 명예회복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요 얘기하고 끝날게요. 이 사진에 보는 사람들은 10대 소년들이에요. 독일 나치가 동원한 소년대, 나치 소년대예요. 소년들을 동원해서 뭐 했냐? 나치 체제를 선전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만들었죠. 찬양하게 하고 막. 여기 보시면 저기 소년은 없어요. 히틀러 자체가 엄청난 성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자애들은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랬죠. 마치 좀 탈레반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나치죠. 이 소년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까지 시켰냐면,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 뒤지겠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내겠어요. 나치즘에 반하는 나쁜 책을 애들한테 찾아내라 그랬더니 애들이 신나고 막 찾아내서 그걸 광장에 쌓아놓고 불을 지르죠. 사실은 좋은 책이겠죠. 그죠? 이런 걸 그렇게 그 짓을 했죠. 하이네는 책을 불태우는 자는 사람까지 태운다 했는데 실제로 사람을 태워 죽였죠. 유태인 600만 명. 근데 사람들이 600만 명을 유태인을 죽였다는 그 사실은 아는데, 600만 명을 죽이기 전에 대량 학살의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는 그 과정에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 장애인이.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과 같은 열성 유정자를 가지고 있는 저기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동성애자, 집시 이런 저들 불량하잖아요.
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그거를 밝히겠다고 산차로 뇌를 가르고 뭐 이랬어요. 그런 짓까지 하면서 대량 학살의 이 노하우 축적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서 유태인 600만 명 학살운동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마르틴 니몰로라고 하는 독일의 누르트게 목사가 쓴 시예요. 그들이 왔다.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걸 가져왔고요. 그 중에 후반부예요. 그들이 왔다. 나치가 공산당원들을 잡아들일 때 나는 그걸 침묵한 거예요. 나는 공산당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 거죠. 사실 목사치고 되게 비겁한 거지만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한 거죠. 유태인들을 잡아야 때 난 유태인 아니잖아. 난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 신자들을 잡아들일 때 이 사람은 루터교 목사니까 내 일 아니잖아.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사람은 그렇게 강제 수용소 끌려갔다가 다행히 생존했어요. 그리고 1968년인가 그때까지 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국가폭력 또 인권 침해, 인권 유린한 이거에 대해서 침묵할 때 결국 나도 그렇게 당한다. 내가 당하는 게 직접 끌려가서 폭행당하고 고문당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겁먹고 내가 스스로 위축되죠. 내 자유를 자기 스스로 위축시켜요. 자기 검열하면서. 그래서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 돼버리죠. 그랬을 때 이거를 바꾸는 거는 결국 연대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저 일은 내 일이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침묵하면 안 돼. 손을 잡는 거죠. 혼자 손 잡는 거는 어렵겠지만 여럿이 같이 손 잡으면 같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80년대 그렇게 싸웠고 90년대 그렇게 싸웠던 그랬던 것처럼 지난번에 탄핵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연대를 통해서 국가폭력이 사라지는 또 우리가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을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와, 내가 8시 반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5분을 끝내겠네.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예, 선생님, 예, 우리 센터장님이시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치유의 문화까지 좋은 그렇게 강좌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아주 용기 내셔가지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강좌를 듣고 그렇다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우리의 앞으로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지금 역사도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마련이고 그 권력이 사실은 우리가 위임해 준 그거를 넘어서서 이게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공권력이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사회일수록 공권력에 대한 감시가 그만큼 세다. 시민들의 감시가 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감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1970년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들어갔죠. 그래서 서울로 보면은 종로구의 기독교회관에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목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87년 이후에 시민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공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거들을 많이 시민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돼야 되고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찰만 감시할 게 아니라 검찰도 감시해야 되고 법원도 감시해야 되고 또 이 행정 권력이 또 저지른 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이것도 감시해야 되고 이런 게 정말 곳곳에서 감시를 해야 돼요. 미국에 그 사람의 이름은 있는데 노 부부가 계신데요. 이분들은 오로지 평생 CIA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CIA만 두 분이 저 시골에 어디서 CIA만 감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저거 할 때는 별거 아닌 거죠. 다 사람들이 웃었겠지. CIA를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는 정보는 다 인용할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게 문제다. 이 권력이 문제다 그러면 뭐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또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진짜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민단체들 또 그런 데에 그런 모니터 팀 뭐 이런 거에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에는 예전 이게 그 공권력의 억압 뭐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인권 침해를 낳는 거는 SNS거든요. SNS를 어떻게 규제할까? 그걸 또 언론이 그걸 받아서 막 조작을 하잖아요. 그 언론 감시도 필요하고, SNS 감시도 필요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N번방 그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저기 한 게 지금 뭐 굉장히 그 순위가 높이 저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도 많이 보면서 SNS 저걸 어떻게 감시하면서 못하도록 막을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저들도 나중에 거기서 내부자 고발하는 게 뭐냐면 그런 혐오평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 그 회사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알고리즘 그거를 그냥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트위터를 통해서 또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통해서 또 하는 이런 것들 범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규제할까?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정화 안 되면요. 그런 권력 감시하는 그런 데에 후원이라도 하는 거죠. 시민들이. 그래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 중에 그런 역할들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못하더라도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단 10,000원, 월 10,000원이라도 후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980년대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모이기 연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연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지금 차별적인 거나 하는 것도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모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20, 30대들에게 혹시 연대하는 방법이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해서. 20, 30대들은 20, 30대 그분들이 찾아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오프에서 모이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광장에서 모이는 힘 뭐 이게 이제 결정적인 때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갈 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방, 밴드 이런 게 우리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젊은 층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되고 거기서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뜻이 맞으면 모였다가 같이 의논을 하고 뭐 좀 도모해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깨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단체들도 옛날에 우리 생각했던 단체 이런 거 아니죠. 그 혼자 활동가 혼자서 뭘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재미없다고 그래서 또 깨고 다른 걸로 넘어가요. 뭐 이렇게 또 가는 거겠죠. 그래서 만들어 가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있어요. 나는 좀 하나 그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이게 하나는 뭐냐면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은 20대 뭐 30대 이 사람들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이게 할 수 있는 이게들 많이 제공됐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권리의식이 높아요. 그런데 그 권리의식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다, 우리 인권교육, 뭐,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 이거 전혀 없을 때, 인권운동사람 했을 때 1995년에 런던 애니스티 본부 가가지고 사람 활동가를 파견해갖고 배워갖고 와서 인권교육 시작하고 이제 그랬던 게 95년이거든요. 그 뒤부터 이렇게 학교 현장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퍼졌는데, 그 인권교육이 잘못됐나 보다. 인권을 아는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호우전적이에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게 서로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자유와 평등, 자유롭고 평등한 이걸 만들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 혼자만 자유롭고 나 혼자만 평등할 수는 없어요. 왜 나 혼자만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 자유와 평등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그만큼 존중받으려면 나도 존중해줘야 되고, 또 남이 또 그만큼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으면서 같이 또 연대하면서 가는 건데, 이게 내가 권리 침해에 대한 것은 막 열을 내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나서요. 막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대비 소송 비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이 당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거는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젊은 사람한테 뭐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돼요. 학교 다닐 때는 죽으라고 공부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또 취직해야 돼요. 그냥 너무 경쟁에 내몰려갖고 이런 인문학적인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어떤 이런 것들을 못 배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니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욕만 하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기성세대가 얼마나 이기자고 또 욕합니까? 왜? 우리 미래를 뺏어가고 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데 인구가 멸종될 수도 있는데 이 기성세대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기후위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부터 미래 세대의 그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가면서,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경쟁에 찌들어서 막 하면서 승자 독식의 그런 게 아닌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네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를 믿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거기에 맞게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리고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예. 여기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2시간 동안 이렇게 제 얘기 들어서 사실 다 아시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한번 좀 되짚어 본 거고, 제가 경험했던, 그래서 제가 인권운동에서 만났던 그런 피해자들 얘기를 쭉 이렇게 훑으면서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우리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자. 그들 곁에라도 서자. 그런 말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말을 하면서 제 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